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미국의 국방력에 무임승차하는 기생충에 불과해요. 지금 미국 언론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CNN 국제부 수석 앵커 엘리자베스 하퍼가 자기 입으로 내가 15년간 틀렸다고 공개 고백해버린 겁니다. 그녀가 올린 게시물이 사흘 만에 리트윗 80만을 찍었고 CNN과 BBC까지 긴급 보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앵커가 한국에 간 이유가 더 충격적입니다. 관광도 아니고 취재도 아니었습니다. 대학생 딸이 서울에서 연락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2시간 뒤 그녀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그 72시간 동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5년간 미국에서 한국을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한국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엘리자베스 하퍼입니다. CNN 국제부 수석 앵커. 그리고 이것은 제 세계가 무너지기 전 마지막 밤 이야기입니다. 새벽 2시 17분이었어요. 워싱턴 DC의 아파트 28층. 통유리창 너머로 국회의사당 돔이 보였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이 얼굴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 방송 원고였어요. 붉은 펜을 들었습니다. 한 문장에 밑줄을 그었어요. 한국은 미국 납세자에게 전략적 비용 부담으로 남아있다. 숫자를 적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12억 달러. 주한미군 유지비 연간 50억 달러. 무역 적자 180억 달러. 깔끔했어요. 명확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정은 왜곡을 만듭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버드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국제관계 석사까지 마쳤어요. 중동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 확대. 전부 숫자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략적 거점, 경제 경쟁국, 비용 대비 효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었어요. 식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리필이었어요.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동맹은 재정 현실에 기반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완벽했어요. 내일 아침 7시 방송. 시청자 200만 명이 들을 겁니다. 저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팩트 기반 저널리즘.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어요. 국제번호. 낯선 번호였습니다. 무시했어요. 새벽 2시에 받을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벨이 멈췄어요. 정적. 10초.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 또 무시했어요. 스팸일 겁니다. 세 번째. 벨이 또 울렸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3번 연속. 이건 스팸이 아니었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엘리자베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 떨리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저 제시카예요. 소피 룸메이트.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소피. 제 딸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습관이었어요. 감정을 배제하는 습관.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소피가 한국에서 연락이 안 돼요. 한국. 그 단어가 귀를 때렸어요. 언제부터? 어제 아침부터요. 인스타 마지막 업로드가 그제 밤이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일십이에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비용 부담이다. 그 문장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폰 배터리 나간 거겠죠.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넣지 않았어요. 아니요. 소피는 보조 배터리 항상 챙겨요. 그리고 하루가 넘었어요.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엘리자베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적이 흘렀어요. 5초, 10초.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했어요. 근데 24시간 안 지나면 정식 수사가 안 된대요. 절차. 그 단어를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합리적이고 냉정한.
알겠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손을 올렸어요. 타이핑을 하려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피. 뉴욕대학교 2학년. 문화 콘텐츠 전공.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독학했습니다. 방에 보라색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BTS. 저는 한 번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게 제가 한 말의 전부였어요. 한 달 전, 소피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서울 갈 거야. 왜? 한국 문화 체험하고 싶어서.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문화? 관광산업 마케팅이지. 소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는 한국에 대해 뭘 알아? 충분히 알아. 전략적 가치, 경제 지표, 외교 관계. 그게 전부야. 사람은? 뭐? 사람 말이야. 엄마는 그 나라 사람에 대해선 뭘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게 없었습니다. 소피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세상을 숫자로만 봐.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3주 전, 공항 드롭. 소피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해. 그게 전부였어요. 포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서 휴대폰을 봤어요. CNN 긴급 뉴스 알림.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딸보다. 지금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이었어요. 15년 앵커 생활. 카메라 앞에서 한 번도 떨린 적 없는 손. 지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었어요. 소피 계정. 마지막 포스트. 사진 한 장. 한강 야경. 보라색 조명이 물에 비치고 있었어요. 캡션. 서울의 밤은 다르다. 보라색 하트. 업로드 시간. 48시간 전. 그 뒤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스토리. 명동거리 셀카. 화장품 가게 앞. 웃고 있었어요. 24시간 전. 댓글을 읽었습니다. 안전하게. 그 단어가 눈에 박혔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어섰어요. 창문 앞에 섰습니다. 워싱턴 DC가 내려다 보였어요. 새벽 3시. 거리에 차가 없었습니다. 저는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40대 초반. 주름 하나 없는 이마.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차가운 눈. 이 얼굴로 세상을 재단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런데 지금 딸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제가 숫자로만 본 나라. 전략적 비용 부담. 그 나라 어딘가에 소피가 있었어요. 연락이 안 되는 채로. 뒤돌아섰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커서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삭제 키를 눌렀어요. 문장이 지워졌습니다. 한 글자씩. 화면이 비었어요. 새 창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타이핑했어요. 서울행 항공편. 엔터를 쳤습니다. 결과가 떴어요. 달라스 경유 14시간. 다음 출발편. 오전 10시 30분. 7시간 뒤였습니다. 예약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어요. 멈췄습니다. 한국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 나라 지리도 모릅니다.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서 뭘 할 건가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대사관에 맡기는 게 맞았어요. 전문가들이 처리하게. 절차에 따라. 하지만 손이 움직였습니다. 클릭. 예약 완료. 2,847달러. 1등석. 결제 완료 알림이 떴어요. 인천국제공항.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CNN 프로듀서 데이비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개인 사정. 일주일 휴가. 답장이 바로 왔어요. 무슨 일? 내일 방송은? 대체 앵커 세워. 엘리자베스, 지금 장난해?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어요. 침실로 갔습니다.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날씨를 검색했어요. 28도. 습도 70%. 여름 옷을 넣었습니다. 세면도구. 충전기. 여권.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감정을 차단했습니다.
짐을 다 쌌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15분. 지금 나가면 됩니다. 거울을 봤어요. 똑같은 얼굴. 차가운 눈.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눈밑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세하게.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서재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빈 문서.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내려가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 숫자로만 알던 나라. 방위비 12억 달러. 무역 적자 180억 달러. 주한미군 2만 8천 명. 그 숫자 뒤에 뭐가 있는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나라로 가고 있었어요. 딸을 찾으러.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채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가 비어 있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덜레스 공항.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이 지나갔어요. 국회의사당. 링컨 기념관. 제가 15년간 일한 도시. 숫자로 세상을 설명하던 도시. 지금 떠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나라로. 그때는 몰랐어요. 그 나라가 제 세계 전체를 뒤집을 거라는 걸. 모르는 나라로 가는 여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새벽 5시였습니다. 덜레스 국제공항. 체크인 카운터가 막 열리고 있었어요. 1등석 줄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권을 건넸어요. 직원이 화면을 봤습니다. 인천행이시네요. 네. 혼자 가세요? 네. 직원이 탑승권을 건넸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보안 검색대를 지났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였어요. 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 대체 뭐 하는 거야? 개인 사정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방송 어떻게 할 건데? 내가 15년간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거 알지? 대체 앵커 세우면 돼요. 대체 앵커? 내 방송을? 시청률 알아? 알아요. 그럼. 저는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인천행 비행기가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 데이비드, 나 지금 공항이야. 뭐? 딸이 한국에서 연락이 안 돼. 잠깐만. 한국? 넌 한국 관련 보도만 10년째 하잖아. 그 나라 가본 적도 없으면서. 그래서 지금 가는 거예요. 데이비드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가서 뭐 할 건데? 한국어 할 줄 알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감정 빼. 이건 내 딸 문제가 아니라 내 커리어 문제야. 제 딸 문제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1등석 승객부터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을 섰습니다. 탑승권을 건네서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 2A. 창가였어요. 앉았습니다. 승무원이 샴페인을 건넸어요. 손을 저었습니다. 물만 주세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나갔어요. 속도가 붙었습니다. 26. 기체가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이 작아졌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점이 됐어요. 사라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영어로 먼저. 그 다음 한국어. 한국어 방송을 들었습니다. 한 단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소음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음절의 나열.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피가 떠올랐어요. 3년 전. 소피가 처음 한국어 교재를 샀을 때 방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봤어요. 뭐하니? 한국어 공부. 왜? BTS 노래 가사 이해하고 싶어서.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 소피가 저를 봤어요. 엄마는 왜 항상 그래? 뭐가? 다른 나라 문화에 관심 갖는 게 왜 쓸데없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관심 가져도 돼. 하지만 우선순위를 생각해. 넌 정치학 전공이잖아. 나 문화 콘텐츠로 바꿨어. 뭐? 전공. 문화 콘텐츠로 바꿨어.
저는 멈췄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소피는 교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 제임스에게 말했어요. 소피가 전공을 바꿨대. 뭘로? 문화 콘텐츠.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좋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건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실성이 없어. 엘리자베스, 넌 너무 차가워. 뭐? 딸이 좋아하는 걸 찾았는데 왜 그렇게 반응해? 전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 넌 숫자만 보잖아. 제임스는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비행기 안. 14시간째. 식사가 나왔습니다. 손도 안 댔어요. 승무원이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딸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어 한마디 못합니다.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게 숫자뿐입니다. 창밖을 봤어요. 태평양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습니다. 소피가 사랑한 나라. 제가 한 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나라. 눈을 감았어요. 소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다녀올게. 조심해. 그게 전부였어요.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잘 다녀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게 마지막이면? 그 생각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마지막 대화가 조심해 두 마디면? 가슴이 조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감정. 15년간 느껴본 적 없는. 기내 방송이 또 나왔어요. 한국어. 여전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소피는 이 언어를 알아듣습니다. 3년 동안 혼자 공부해서 제가 쓸데없다고 한 그 언어를. 그 언어가 지금 필요했어요. 딸을 찾으려면.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 기체가 약간 떨렸어요. 안전벨트 사인이 켜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한국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3시간 뒤. 모르는 나라에 내립니다.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채로.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어요. 엄마니까. 처음으로 그 단어가 숫자보다 무거웠습니다. 엄마. 15년간 CNN 앵커였어요. 숫자로 세상을 설명하는 사람. 하지만 지금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딸 하나. 그것만 중요했어요. 기내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승객들이 잠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소피가 보였으니까요. 한강 야경 사진. 보라색 조명. 웃는 얼굴. 48시간 전. 그 뒤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인스타그램을 또 열었습니다. 여전히 업데이트가 없었어요. 마지막 포스트 그대로. 서울의 밤은 다르다. 저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태평양 상공. 한국까지 2시간 반. 곧 도착합니다. 모르는 나라에. 그때는 몰랐어요. 그 나라가 저를 어떻게 바꿀지. 한국, 첫 번째 균열.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새벽 5시였습니다. 14시간을 날아왔어요. 한 숟가락도 못 먹었습니다. 1시간도 못 잤어요. 비틀거리면서 입국장을 지났습니다. 첫 인상이 이상했어요.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덜레스 공항은 껌 자국이 바닥에 붙어 있어요. 쓰레기통 주변에 컵이 굴러다닙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새벽 5시인데 화장실도 냄새가 안 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공항이야 어디든 깨끗하지. 별것 아니야.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한글 간판뿐이었습니다. 택시 승강장을 찾았어요. 표지판이 한국어. 한 글자도 못 읽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택시? 손짓을 했습니다. 한 남자가 방향을 가리켰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할 줄 아는 유일한 말이었어요. 택시 승강장. 줄을 섰습니다. 5분 만에 차례가 왔어요. 탔습니다. 기사가 뒤를 돌아봤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한국어로 뭔가 물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명동. 호텔. 명동. 영어로 말했어요. 기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호텔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영어로 된 주소. 기사가 한참 들여다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서울이 보였어요. 고속도로가 넓었습니다. 깨끗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쓰레기가 없었어요. 워싱턴 고속도로에는 타이어 파편이 굴러다니는데 여기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기사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어요. 운전 중에 뭐 하는 거지? 뭔가를 열심히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번역기였습니다. 화면에 영어가 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은 안전합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봤어요. 기사가 웃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불안해 보였나 봐요. 새벽 5시에 혼자 택시 탄 외국인. 눈이 빨갛고 얼굴이 엉망인.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40분 만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명동의 비즈니스 호텔. 프런트에 직원이 있었어요. 새벽인데도 20대 여직원이었습니다. 체크인 하시겠어요? 영어로 물었어요. 발음이 꽤 정확했습니다. 아니요. 제 딸이 연락이 안 돼요. 경찰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말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사무적인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진지한 얼굴이 됐어요. 잠깐만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3개의 번호를 적었어요. 112는 경찰이에요. 119는 소방구급이고요. 그리고 1330은 관광 한라인인데 영어 통역사가 24시간 연결됩니다. 그렇게 설명해줬어요. 저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영어 통역 서비스가 있다고요? 24시간.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는 남대문 경찰서예요. 걸어서 15분인데 택시 타시면 5분이에요. 직원이 카운터 뒤로 갔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한국어로 뭔가를 빠르게 말했습니다. 1분쯤 통화하고 끊었어요. 택시 불렀어요. 3분이면 와요. 그리고 기사님한테 남대문 경찰서라고 말해뒀으니까 주소 안 보여주셔도 돼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업무 범위 밖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호텔 프런트 직원이 경찰서 택시를 잡아주는 게 매뉴얼에 있을 리 없잖아요. CNN 본사 로비에서 이런 부탁을 하면 911에 전화하세요. 한마디로 끝납니다. 나가려는데 직원이 불렀어요. 잠깐만요. 카운터 아래에서 물병 하나와 에너지바를 꺼냈습니다. 식사 못하셨을 것 같아서요. 저는 물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 말이 안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가 이미 와 있었어요. 탔습니다. 기사가 아무 말 없이 출발했어요. 주소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호텔 직원이 미리 말해둔 거죠. 택시 안에서 물병을 열었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새벽 6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커피를 들고 걷는 사람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메모지를 봤어요. 3개 번호.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지? 방위비 12억 달러. 주한미군 2만 8천 명. 무역적자 180억 달러. 전부 숫자였어요. 사람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방금 호텔 직원은 새벽에 혼자 들어온 외국인한테 경찰서 택시를 잡아주고 물병까지 건네줬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팁을 기대한 걸까요? 아니었어요. 그 직원은 팁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해준 거지? 그때는 의문이었습니다. 감동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런 일이 없으니까요. 택시가 경찰서 앞에 섰어요. 요금을 냈습니다. 내리면서 경찰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여기서 딸을 찾을 수 있을까?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제가 이 낯선 나라에서 입구에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한글 아래에 영어가 쓰여 있었어요. 외국인 방문자 지원.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한 시간을 보게 됩니다. 국가가 아니라 사람이 움직인다. 안으로 들어가자 접수 창구가 보였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저를 보더니 한국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못 알아들었어요. 제 딸이 실종됐어요. 도와주세요. 영어로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카메라 앞에서 유려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200만 시청자 앞에서 동맹분담금 세부 조항을 논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딸이 사라진 나라 경찰서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고 있었습니다. 접수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켰어요. 둘, 내선 전화를 들어 어딘가에 빠르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3분이 지났어요.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셔츠에 넥타이를 맨 형사. 30대 후반 정도. 카드를 보여줬어요. 영어로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박준석. 수사과 형사였어요. 미세스 하퍼? 영어로 물었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자세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안내했어요. 수사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모니터 2대가 놓여 있었어요. 박 형사가 의자를 하나 끌어다 자기 옆에 놨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딸분 사진 있습니까? 휴대폰을 꺼냈어요. 소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인스타 프로필 사진. 박 형사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마지막 연락이 언제입니까? 이틀 전 저녁이요. 한강에서 사진 올린 게 마지막이에요. 한강. 어느 지역입니까? 여의도인 것 같아요. 박 형사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어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날짜와 시간이 화면 하단에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사람들이 공원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어요.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소피 사진을 모니터 옆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바꿨어요. 시간대를 조정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못 찾았어요. 20분. 박 형사가 카메라를 다른 위치로 전환했습니다. 30분. 저는 초조해서 다리를 떨기 시작했어요. 박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뒤로 감았다가 앞으로 돌렸어요. 또 다른 카메라로 바꿨습니다. 얼굴이 진지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니터만 봤습니다. 40분이 됐을 때 저는 입을 열었어요. 형사님, 다른 사건도 있을 텐데 이렇게 오래 해도 되는 겁니까? 박 형사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찾고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요.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의 딸을요. 새벽부터 출근해서 모니터 앞에 앉아 1시간 넘게 CCTV를 돌려보는 게 당연하다고요. 워싱턴에서 실종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류를 씁니다. 24시간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배정되면 연락이 옵니다. 그 담당자가 CCTV를 같이 봐주는 일은 없어요. 절대로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 한마디가 끝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는 지금 1시간째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본인 사건도 아닌데 화면을 돌리다가 잠시 멈추고 눈을 비비고 다시 돌렸습니다. 1시간 12분. 박 형사가 멈췄어요. 미세스 하퍼, 이거 보세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공원 출구 쪽 CCTV였어요. 시간은 밤 10시 47분. 사람들 틈에서 한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갈색 머리,
청재킷, 배낭 하나. 소피였어요. 이게 딸분 맞습니까? 맞아요. 소피예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혼자 걷고 있었지만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하철역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딸분이 카드를 쓰셨다면 어디서 탔고 어디서 내렸는지 나옵니다. 그게 추적이 됩니까? 됩니다. 시간 좀 걸릴 수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형사가 전화를 들었어요. 어딘가에 한국어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를 봤어요. 부산 쪽에도 연락해 두겠습니다. 혹시 다른 도시로 이동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세스 하퍼. 박 형사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자기 개인 휴대폰 번호를 펜으로 적었어요. 언제든 전화하세요. 새벽이든 밤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은 이미 밝아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커피를 들고 걷는 사람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았어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준서 수사과. 그 아래에 펜으로 쓴 번호. 어머니가 딸을 찾고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방위비 12억 달러. 주한미군 2만 8천 명. 제가 아는 한국은 숫자였어요. 그 숫자 뒤에 1시간 12분 동안 CCTV를 돌려주는 형사가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숫자가 흔들렸습니다. 속도의 나라, 마음의 나라. 전화가 울렸습니다. 막 형사였어요. 미세스 하퍼, 기차 예매 기록 나왔습니다. 딸분이 서울역에서 KTX를 탔어요. KTX? 한국 고속열차입니다. 행선지가 부산역이에요. 부산. 서울에서 325km 떨어진 도시. 딸이 왜 거기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여야 했어요. 서울역으로 가세요. KTX 타시면 2시간 40분이면 부산 도착합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미리 연락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울역이요. 영어로 말했어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어요. 건물들이 높았습니다. 도로가 깨끗했어요. 신호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매표소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이 영어를 했어요. 부산행이요? 네. 다음 열차 30분 뒤에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59,800원이요. 계산을 해봤어요. 약 43달러. 325km를 43달러에 간다고요?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암트랙이 300km에 150달러는 냅니다. 그것도 5시간 반 걸리면서요. 표를 샀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갔어요. 기차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색이었어요. 앞부분이 날카롭게 뾰족했습니다. 유선형. 깨끗했어요. 먼지 한 점 없었습니다. 암트랙은 외벽에 기름때가 끼어 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데 이 기차는 방금 공장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탔습니다. 좌석이 넓었어요. 깨끗했고요. 앞좌석과의 간격이 암트랙보다 넓었습니다. 좌석마다 콘센트가 있었어요. 와이파이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았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승객들이 조용했어요. 전화 통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국 기차 안에서는 옆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여기는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출발 시간이 됐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가 속도가 붙었습니다. 건물들이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속도 앱이 있었거든요. 화면을 봤어요. 시속 150km. 건물들이 사라지고 논과 산이 나타났습니다. 속도가 계속 올라갔어요. 시속 200km. 시속 250km. 시속 280km.
시속 300km. 창밖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커피를 올려놓으면 안 쏟아질 정도였어요. 암트랙은 시속 150km만 돼도 객차가 덜컹거리는데 이 기차는 시속 300km에서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미국에는 이런 기차가 없다. 세계 최강국이라고 매일 방송에서 말하면서 고속철도 하나 없다.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기차로 가려면 5시간이 걸린다. 이 작은 나라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다. 그때 옆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어로 물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출장 가는 회사원 같았어요. 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요. 제 얼굴이 그렇게 엉망이었나 봅니다. 14시간 비행에 한숨도 못 자고 경찰서에서 1시간 넘게 CCTV를 보고 지금 딸을 찾으러 부산으로 가는 중이니까요. 딸이 부산에 있는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돼서요. 제가 왜 이 낯선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피곤했던 거겠죠. 아니면 누군가한테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남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부산 어디쯤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해운대 경찰서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딸분이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외국인 배낭여행객 많이 가면 해운대 쪽 게스트하우스에 많이 머무르거든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해운대 근처 게스트하우스 목록이었어요. 10개가 넘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이거 사진 찍어두세요. 경찰서에서 안 되면 직접 전화해 보셔도 돼요.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진짜 모르겠었어요. 기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낯선 외국인의 사정을 듣고 게스트하우스 목록까지 검색해주는 일이 미국에서는 없습니다. 절대로요. 뉴욕 지하철에서 옆 사람한테 말 걸면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딸 찾으시는 거잖아요. 또 그 말이었어요. 박 형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찾고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이 사람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딸 찾으시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듯이. 미국에서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돈이 되거나, 의무가 되거나, 법적 책임이 있거나, 셋 중 하나는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이유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택시기사는 번역 앱으로 서울은 안전합니다를 보여줬고, 호텔 직원은 경찰서 택시를 잡아주고 물병을 건넸고, 형사는 1시간 12분 동안 CCTV를 돌려줬고, 지금 옆자리 이 사람은 게스트하우스 목록을 검색해주고 있었어요. 전부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한테요. 대가도 없이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부산에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저도 부산 출장이라 오후까지는 있거든요.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 형사 명함 옆에. 기차가 터널을 지나갔어요. 다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논이 번갈아 나타났어요. 가끔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어 다음에 영어가 나왔어요. 다음 역은 부산역입니다. 기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부산이었어요. 옆자리 남자가 말했습니다. 딸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기차가 멈췄어요. 부산역. 내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주머니에 명함이 2장 있었습니다. 박준서 형사. 그리고 이름을 확인하지도 못한 기차 옆자리 남자.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건지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질문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지? 에서. 혹시 이게 원래 이런 건가? 로요. 절망. 그리고 한국식 개입. 해운대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CCTV를 확인했어요.
부산역 출구까지는 소피가 찍혀 있었습니다. 거기까진 좋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산역을 나선 뒤 소피의 동선이 끊겼어요. 택시를 탄 건지 버스를 탄 건지 현금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교통카드 기록이 더 이상 없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주변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연락을 돌려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린다. 그 말이 가장 무서웠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건지. 하루인지 이틀인지. 그 사이에 소피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서 앞 도로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325km 떨어져 있다는 것. 바다가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카페가 보였습니다. 건물 1층의 작은 카페. 들어갔어요. 주문을 해야 하는데 메뉴판이 한글이었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길래 아메리카노처럼 보이는 걸 가리켰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만들어줬습니다. 4,500원. 약 3달러. 워싱턴 카페 아메리카노가 6달러인데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 팔을 올리고 이마를 짚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14시간 비행. 경찰서 CCTV 1시간. KTX 2시간 40분. 부산 경찰서. 그리고 결국 동선이 끊겼다. 찾을 수 있을까?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내가. 이 낯선 도시에서. 신호합니다. 영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떴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20대 초반. 팔 티셔츠에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영어로 물었습니다. 또 이 질문이었습니다. KTX 옆자리 남자도 같은 말을 했어요. 제 얼굴이 그렇게 처참해 보이나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괜찮아요. 왜 이 낯선 사람한테 솔직하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곤했겠죠. 아니면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걸 인정한 거겠죠. 딸이 부산에 있는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돼요. 폰이 꺼져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 영어 좀 할 줄 알아요. 부산대 영어 영문학과 3학년이에요. 이름은 최민재입니다. 엘리자베스 하퍼예요. 미세스 하퍼.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게스트하우스 쪽에 전화 돌려볼 수 있어요. 한국어로요. 저는 주저했습니다. 22살짜리 대학생.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나온 것 같았어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교재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수업은 오후에 하나 있는데 빠져도 괜찮아요. 이게 더 급하잖아요. 이게 더 급하다.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의 딸을 찾는 게 자기 수업보다 급하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진짜로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학생이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옆 테이블 외국인의 사정을 듣고 수업을 빠지겠다고요? 하지만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부탁합니다. 민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KTX에서 찍어둔 게스트하우스 목록 사진을 보여줬어요. 민재가 목록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운대 쪽이면 여기부터 해볼게요.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하나하나. 안녕하세요. 혹시 미국인 여자분 묻고 계시나요? 19살이요. 갈색 머리에 청재킷 입고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아니요. 없는데요. 두 번째. 외국인 손님 안 계세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없다는 대답이었어요.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전화를 끊고 다시 걸고. 목소리 톤이 바뀌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귀찮다는 기색을 안 보였습니다. 저는 맞은편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22살짜리 대학생이 낯선 사람을 위해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시간을 쏟으면서 아무 대가 없이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참을 수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민재가 전화를 잠시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원래 이래요. 누가 힘들어 보이면 그냥 돕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뜨거워졌어요.
15년 동안 방송에서 한국을 말했습니다. 방위비, 무역 적자, 분담금 협상, 미국 납세자의 부담. 전부 숫자였어요. 한 번도 이 나라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 숫자 뒤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옆 테이블 외국인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말을 걸고 수업을 빠지고 전화를 돌리는 22살짜리 대학생. 민재가 8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미국인 여자분 묻고 계시나요? 19살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네. 있어요? 갈색 머리요? 폰을 잃어버려서 연락을 못하고 있다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재가 저를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세스 하퍼. 찾은 것 같아요. 이 나라가 딸을 지켰다. 민재가 전화를 끊고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해운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여기서 택시로 10분이에요. 같이 가시죠. 택시를 잡았습니다. 민재가 기사한테 한국어로 주소를 말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찾은 거야, 정말? 게스트하우스 사장님한테 확인한 게 전부였어요. 미국인 여자. 갈색 머리. 19살. 폰을 잃어버렸다. 소피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10분 뒤 택시가 멈췄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어요. 양쪽에 작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빨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글로 써 있었는데 그 아래에 영어로 작게 게스트하우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기에요. 민재가 앞장섰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세게 뛰었어요. 문을 밀었습니다. 작은 거실 같은 공간이었어요. 바닥에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한쪽 벽에 선반이 있었습니다.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소피가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 큰 양푼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물을 깍둑 썰고 있었어요. 옆에 7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피의 칼질을 보면서 손을 잡아 교정해주고 있었어요. 웃으면서요. 소피도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서툴렀지만 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으니까요. 뒤쪽 부엌에서는 50대 여자가 냄비 앞에 서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한 냄새. 워싱턴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어요. 맘. 소피가 저를 봤습니다. 칼을 든 채로 얼어붙었어요. 맘. 엄마가 왜 여기에? 엄마.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소피가 일어났습니다. 양푼을 밀어놓고 제게 뛰어왔어요. 껴안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온 거야? 엄마가 한국에. 전화가 안 돼서. 아이폰이 꺼져 있어서. 아폰 해운대에서 셀카 찍다가 바다에 빠뜨렸어. 완전히 고장났어. 엄마 번호 외우고 있었으면 전화했을 텐데 번호를 모르잖아. 인스타도 폰 없으면 로그인이 안 되고. 폰을 바다에 빠뜨린 거였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납치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고, 폰을 잃어버린 것뿐이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부엌에 있던 50대 여자가 다가왔어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었습니다. 민재가 통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사장님이에요. 장혜숙 씨. 이틀 전에 이 아이가 들어왔어요. 울고 있었어요. 폰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돈은 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지내라고 했어요. 제 폰으로 대사관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엄마 번호를 모른대요. 내일 같이 대사관 가려고 했어요. 저는 장혜숙 씨를 봤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을 재워준 겁니까? 숙박비도 안 받고요. 민재가 통역했어요. 장혜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잖아요. 보내면 안 되잖아요. 보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도 일어났어요. 민재가 소개해줬습니다.
이분은 오복순 할머니예요. 옆집에 사시는데 매일 놀러 오시는 분이래요. 소피한테 한국 요리를 가르쳐주고 계셨대요. 오복순 할머니가 저를 보며 뭔가 말했어요. 한국어였습니다. 민재가 통역했습니다. 딸이 예쁘고 착하다고요. 깍두기 만드는 거 금방 배웠다고. 한국어도 잘한다고. 소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복순 할머니가 깍두기 만드는 법 가르쳐줬어. 나 한국어로 대화했어. 할머니가 내 발음 좋다고 했어. 저는 소피를 봤어요. 3년 동안 방에서 BTS를 들으면서 독학한 한국어. 제가 쓸데없다고 했던 그 한국어. 그 언어가 낯선 나라에서 딸을 지켜준 거였어요. 할머니와 대화할 수 있게 해준 거였어요. 장혜숙 씨가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하세요. 배고프시죠? 된장찌개, 밥, 김치, 나물, 계란말이. 그리고 소피가 직접 만든 깍두기. 반찬이 5개나 됐어요. 저는 장혜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것도 다 포함인 겁니까? 민재가 통역하자 장혜숙 씨가 웃었어요. 당연하죠. 밥 먹는데 반찬이 빠지면 어떡해요? 당연하다고요. 미국 식당에서 반찬을 추가하면 전부 돈이에요. 샐러드 추가 4달러. 소스 추가 1달러. 전부 따로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5가지 반찬이 그냥 나왔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깊은 맛이었습니다. 14시간 비행과 경찰서와 기차와 카페를 거치면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호텔 직원이 준 에너지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깍두기를 집었습니다. 소피가 만든 깍두기. 아삭했어요.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울었습니다. 소피가 놀랐어요. 장혜숙 씨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오복순 할머니가 민재한테 뭐라고 했어요. 민재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감격해서 그래요. 같은 말이었을 겁니다. 한참 후에 고개를 들었어요. 소피를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널 지키고 있었구나.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네. 장혜숙 이모가 밥 해주고, 오복순 할머니가 놀아주고, 엄마. 한국 사람들 진짜 좋아. 장혜숙 씨를 봤어요. 오복순 할머니를 봤습니다. 민재를 봤어요.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의 딸을 자기 집에 재우고, 밥을 해주고, 요리를 가르쳐주고, 왜냐고 물으면, 보내면 안 되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이게 제가 방송에서 비용 부담이라고 말하던 그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역에서 박 형사한테 전화했어요. 찾았습니다. 무사합니다. 다행이에요. 미세스 하퍼. 정말 다행입니다. 박 형사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1시간 12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시니까요. 또 그 말이었어요. 어머니시니까. 당연히 해야 하니까. 인천공항 면세점. 소피가 뭔가를 사왔어요. BTS 앨범이었습니다. 2장.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엄마 거야. 저는 앨범을 받았습니다. 보라색 표지. 3년 동안 소피 방벽에 붙어있던 그 색깔. 고마워. 소피가 웃었어요. 엄마가 BTS 앨범을 받다니. 탑승 게이트. 소피는 옆에서 졸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X앱을 열었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15년간 CNN에서 한국을 비용 부담이라고 방송했다. 내 딸이 서울에서 연락이 끊겼을 때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채로 그 나라에 갔다. 경찰관이 1시간 12분 동안 CCTV를 같이 봐줬다. 대학생이 수업을 빠지고 통역해줬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모르는 외국인의 딸을 재워줬다. 할머니가 내 딸에게 깍두기를 가르쳐줬다. 왜냐고 물었더니 대학생이 말했다. 한국에서는 원래 이래요. 나는 15년간 한국을 숫자로만 봤다. 그 숫자 뒤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내가 틀렸다. 게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소피를 봤습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사라졌을 때 이 나라 사람들이 지켜줬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 데가 없이 게시를 눌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작아졌습니다. 며칠 전 이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방위비 숫자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박준서 형사를 알고, 최민재를 알고, 장혜숙 씨를 알고, 오복순 할머니를 알았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을 알게 된 겁니다. 소피가 잠에서 깼어요. 엄마 또 올 거지? 올 거야. 처음으로 확신을 담아 말했어요. 워싱턴 공항에 내렸습니다. 폰을 켰어요. 알림이 폭주했습니다. X앱을 열었어요. 리트윗 18만. 좋아요 45만. 14시간 만에. 사흘 뒤 리트윗 80만을 찍었습니다. CNN이 보도했어요. BBC도 다뤘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기사가 나갔어요. CNN 앵커 한국에서 딸 찾은 뒤 15년간 틀렸다 고백. 다음 방송. 앵커 데스크에 앉았습니다. 카메라 빨간 불이 켜졌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준서 형사 이야기, 최민재 이야기, 장혜숙 씨 이야기, 오복순 할머니 이야기, 방위비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요. 방송이 끝나고 시청률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간대 1위였어요. 집에 왔습니다. 서재 책상 위. 빨간 펜 밑줄 원고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납세자에게 전략적 비용 부담으로 남아있다. 원고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소피가 방에서 나왔어요.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BTS. 엄마 그거 듣고 있어? 응. 비행기에서 들었는데 꽤 좋네. 소피가 웃었어요. 엄마, 다음에 또 갈 수 있어? 가자. 이번엔 엄마가 먼저 가자고 할게. 소피가 껴안았어요. 저는 소피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출발 전날 밤에 하지 못했던 걸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한국어 학습 앱을 설치했습니다. 첫 번째 레슨. 안녕하세요. 따라 읽었어요. 15년 동안 이 나라를 숫자로 봤습니다. 방위비 12억 달러. 주한미군 2만 8천 명. 무역적자 180억 달러.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숫자 뒤에 번역 앱으로 서울은 안전합니다를 보여주는 택시 기사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물병을 건네는 호텔 직원이 있었습니다. 1시간 12분 동안 CCTV를 돌려주는 형사가 있었습니다. 수업을 빠지고 전화를 돌리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아이를 자기 집에 재우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소녀에게 깍두기를 가르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이었습니다.